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식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많이 오늘 느껴요. 아침에 뭘 좀 사러 일찍 좀 집을 나갔더니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소매 입고 나가니까. 네, 네. 와, 확실히 선선해졌다. 월요일이 말복이었잖아요, 광복절. 네. 지금 농경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그러니까요. 진짜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할 때는 네. 과연 겨울이 오긴 올까 싶었는데 그쵸. 어김없이 옵니다. 이 예.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 뭐냐면 그 원래 대학 학력평가는 12월에 치렀잖아요. 네? 모르는 학력평가는 원래 12월에 치러서 끝나고 나면 대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고 이랬었는데 네. 수학 능력 평가를 바뀌면서 한 달을 당겼잖아요. 네? 네. 아,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근데 한 달을 당겼는데도 수능 한파란 말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이건 정말 미스테리한 거다. 날씨가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와 똑같이 어쩌면 대학 입시 즈음 되면 이렇게 추워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지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예. 또 초이가 올 거고요. 겨울은 올 거고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Winter is 네. coming입니다. 예. 네. 어쨌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뉴스는 문화다. 삶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상상하면서.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좋았는데 저 이 사람하고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혹시 지금 금요일이어서 너무 지쳐 계신다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저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8월 19일 금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투데이 잡스와 이분의 만남을 말씀드리자면 뭐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래로 하셔야죠. 노래로. 이렇게 싫어하시면 안 돼요. 원래 노래 가사가 다 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의 마음은 항상 시를 읊는 마음으로 자, 네.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뭐 한 소절 불러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함부로 또 BTS님들의 노래를 네. 부르면 또 전 세계 아미들을 폭풍이 불 수 공격하는.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또 알겠-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부심은 있으신 눈빛이었어요. 제가 맞아요. 연습을 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게 약간 느껴졌어요. 뭐 대한민국 하면 또 가무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수년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는데 가수가 계속 나오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미국에 필적할 수준입니다. 오. 뭐 그런 땅의 것 같아요. 크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계속 뭐 가수분들이 나오는 거 보고 참 우리나라 민족들이 노래에 진심이구나, 네. 춤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럼 김 자주 기자님은 합니다. 춤도 조금 어느 정도? 되시나 봐요. 저 이 웃는 웃음은 그죠? 뭔가 그죠. 느꼈죠? 이게 또 율동을 좋아했었죠. 오. 좋아라 했었죠. 네. 진짜요? 그러면 네. 전국 노래자랑 및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번 예선에 춤 참가해봐야겠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왜냐면 네. 구별로 찾아가니까요. 뭐 댄싱 나인 뭐 네. 이런 슈퍼스타 K 이런 이해를 하는데 전국 지금 노래자랑 살짝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의 수준은 거기입니다. 가족을 이렇게. 아까 얘기 나올 뻔했는데요. 저는 거의. 인기상을 노리신 줄 알고 네. 가창상을 노리신 줄 몰랐어요. 진심이었던 거죠. 언젠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딱 오셨을 때 우리 앞에 책상 데스크가 치워져 있으면 네. 바로 그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헬멧을 네. 쓰고 네. 이제 헤드셋 준비하도록 될것 같습니다. 네. 끝이 없습니다. 예,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 보죠.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보여주세요. 돌봄수당. 돌봄 수당이요? 네. 돌봄 수당 관련해서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네. 않은데 그쵸. 네. 서울시가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0세부터 9살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조부모 등 사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네.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2명일 경우에는 45만 원, 3명일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에게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16,000명을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026년까지는 총 49,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지자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하고요,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 수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서울시 전체 권역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제도는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중 지급도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왜 중위소득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되니까 36개월이면 한 4살 정도까지는 영아를 둔 가정에서 뭐 이모가 봐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실 때 이제 수당이 지급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1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꼭 내 아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에서 아이를 자녀를 낳는 것을 권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좀 좋은 취지로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많이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국가기관에서 그냥 인력들까지 다 포함하여 돌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들은. 그 부분 그렇죠? 관련해서도 뭐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 관련된 문제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른 사회보장 사업보다 기준을 굉장히 상향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점차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나중에는 종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돌보는 육아 조력자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또 약간 또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활동 계획서 그리고 확약서 그리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를 해서 아예 혜택을 영구적으로 볼 수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담 넘어가는 애들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정책은 정책대로, 꼼수는 꼼수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정책 자체를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아니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는 애기 엄마들이 어디서 급하게 모유 수유가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데가 예전에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국가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관련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이 기저귀 교환대 내지는 이제 아기 쉼터 수유할 수 있는 곳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이제 서울 엄마 아빠 VIP 존이라고 하는데요. 아, VIP 존. 네, 그러니까 올해 이 2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서울 시내 66곳으로 일단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가족들이 또 뭐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도 올해 13곳을 만들기로 했고 같은 기간 2026년까지 170곳 가까이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공영 주차장 가시면은 이제 분홍색으로 이제 구획이 돼 있는 뭐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이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임산부나 영유아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가족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플랫폼 택시 업계 하고 연계를 해서 카시트가 장착이 돼 있는 이른바 서울 엄마 아빠 택시가 또 운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구에는 연 10만 원의 엄마 아빠 택시 이용 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우셨어요? 이름이 귀여워서. 엄마 아빠 택시 그쵸? 네. 귀여워서. 현재는 이 비슷한 제도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5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고요. 신규로 이제
5개 자치구를 일단 확보를 해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지 한번 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도 곧 엄마 아빠 택시의 이용자가 되실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아기일 때는 어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보도블럭에 있는 턱 같은 게 많으면 사실 네. 유모차를 끌고 움직이기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도로 내려가는 일들이 그 계단이 너무 많으면 아기 엄마가 그 그렇죠. 유모차 애를 안고 유모차를 들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불가능하죠. 이제 네. 움직일 수 있는 반경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직 소소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덧붙여서 좀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곳이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형 몰이나 마트 같은 데 위주로 가잖아요. 그 네. 이유가 이런 뭐 수유실이라든가 기존 있잖아요. 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다고 하면은 좀 바깥으로도 외출도 좀 편리하게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게 아닌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막 우는데요. 분유 따뜻한 물 탈 데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정수기를 찾아서 막 헤맸던 기억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어떤 몰에 가니까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다 데워져 있어서 맞아요. 이유식 네. 같은 거를 금세 데워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먹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그 몰이 고마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어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하지만 어린이들은 아이스 분유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전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데요. 어쨌든 엄마 아빠가 행복할 수 있어야 그래야 또 어른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네. 고해상도. 네, 높은 해상도. 아, 고 이해하시면 될 아니고요? 것 같은데. 고. 위성 관련된 얘기를 좀 가지고 아, 왔습니다. 위성이요? 네, 앞으로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국방 보안 시설 위성 영상을 좀 더 고해상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자님, 내용. 국가 보안 시설이면 뭐 말하는 거예요? 국가 보안 시설 영상, 위성 영상 거기서 아, 찍은 영상. 그러면 군대 맞습니다. 이런 거를 보안 맞습니다. 뭐 시설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도 예. 있고, 뭐 원자력 발전소 네, 국방부가 될 수도 있고. 아, 원자력 발전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다 네. 뭐 상수 처리장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 국가 보안 아, 시설 중에 하나. 상수 처리장도 보안 시설이에요? 근데 보안 시설의 영역이 상당히 또 넓거든요. 넓으네요. 네. 네. 말끄러 죄송해요. 말씀하십시오. 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자연 지형직물로 위장하는 등 사전 보안 처리가 필요했던 국가 위성 촬영, 또 네. 위성 영상의 해상도 기준이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국방 보안 시설 촬영한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3m라면은 네. 지금까지는 보안 처리 공개가 됐었는데 보안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개가 됐었는데 아, 네. 앞으로는 보안 처리 없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안 처리 작업 절차가 사라지면서 위성 영상을 좀 더 신속히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구글 등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이 이미 고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네. 국내 위성 영상 활용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웃지 마십시오. 근데 고해상도 이런 거 하면 픽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미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미터. 네. 풋하고 웃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해상도가 높다고 하는 네. 건 말 그대로 좀 자세히 보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 레졸루션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느낌만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4m 기준이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m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죠. 네. 그 이하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 보안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4미터면 여기 스튜디오 이렇게 가운데 큰 그쵸, 네모가 이 있다고 정도. 생각하면 요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이하로 크기는? 삭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는 보안 처리를 해버려서 뭐 나무로 보인다든가 아예 블러 처리가 돼갖고 안 보였었다면. 아, 그래서 아까 지형짐을 얘기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군부대에 네. 우리 그 언경 MC님이 네.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바닥에 큰 대자로. 네. 그럼 키가 한 1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2m 아니었나요? 전 2m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장신이 아, 돼서. 그렇죠. 너무 크시니까. 네. 기존에 아. 4m보다 작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볼 수 없게 됐었다면 네. 이제는 이제 기준 자체가 1.5m가 됐기 때문에 이제 175 정도 되는 언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제 존재 자체는 볼 수 있게 점 하나 정도로는 보일 수 있다. 네. 보안 처리를 안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보안 처리. 눈, 코, 입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해상도 높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아. 풀어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1.5는 보인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슬아슬하네요. 네, 점 하나 정도죠. 아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1.5, 1.5면. 네. 아니
대각선으로 하면 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어제 군복 이후에 망원 이제 두 번째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복 말씀하셔서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대할 때 군복을 안 주면 뭘 입고 제대를 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 저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래서 한 2초 정도 되게 어떻게 집에 가야 되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제가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 했거든요. 네. 진짜 군복 줘? 라고 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 질문을 듣고서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기 사복을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입고 나오잖아요. 군대 갈 때 혹시 자기 옷을 그대로 했다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훈련소에서 또 이제 부모님한테 옷을 붙이죠. 보내잖아요. 다 붙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입고 나와야 될까? 가운을 입고 나와야 되나? 아, 누가 마중 나오겠죠. 아, 옷을 챙겨서 마중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부부를 주면서 네. 그렇지 근데 안 가는 거 티나 나요, 너무? 저도 네. 그렇습니다.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위성 영상 보안 규제가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15년 동안 무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달에 스타트업 간담회를 하면서 이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유관기관 장관들을 불러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 그래요? 네, 뭐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인용한 자료긴 한데 시장 조사 기업 유로 컨설트 통계를 보면요, 세계적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이 서비스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 기준에만 41억 달러 수준입니다. 약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시장이 넓으네요. 2030년에는 무려 이 75억 달러 수준까지도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이 지난해 기준 2020년 기준 781억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아진다면 뭐 이 시장에서 충분히 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뭐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흔히 말하는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고해상도의 서비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위성 지도를 한국에 서버를 두고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외국으로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들이 다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곳에서 위성 영상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레졸루션 해당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한국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토종 기술로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좀 고해상도의 영상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글이 원래는 보여주면 안 되는 군부대를 다 구글로 들어가면 본다. 예전에 그랬었죠. 네. 아,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 이제 커버를 해놓습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네요, 그죠? 자, 키워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돈 앤 약. 좀 무슨 관련 있어요, 제 두 가지? 돈 앤 약. 약값 얘기입니다. 아, 약값. 아, 예. 약값이라고 쓰시면 돈 앤 약 뭐예요? 약간 좀 느낌 있게 해보려고. 돈 앤 약 무슨 소설 제목 같잖아요. 돈 앤 약.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값만 20억 원 가까이 되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에서 환자에게 투여된 첫 사례가 나와서 준비해봤습니다. 20억이에요? 근데 지난 16일인데요. 서울대 희귀질환센터 주도로 생후 24개월 된 척수성 근위축증 소아 환자에게 이 약품이 투여가 됐는데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유전자 돌연변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건가? 세계적으로 신생아 10,000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빈도가 높군요. 국내에서는 1년에 한 20명 정도 20명 나오는 것으로 정도? 알려졌습니다. 병이 진행이 될수록 이 근육이 약해져서 이 숨 쉬는 근육까지도 약해져서 호흡곤란까지 오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 가운데서도 일형에 소속이 되는 환자는 치료받지 않으면 만 2세 이전에 생명이 또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1회 투여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한 번만 투여하면 좀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난해 5월에 이제 국내에서 약품 허가가 받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 강남의 집 한 채 값이잖아요. 현장에서는 쓰이지 못하다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첫 투약 사례가 나온 건데 약품 가격이 19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도입된 약 중에 제일 비싼 약이라고 하니까 뭐 저도 사실은 20억 약값이 20억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기 때문에
가장 비싼 약이라는 말에 수긍을 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진짜. 비급여시 1회 투약 비용이 뭐 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건보 적용을 받아서 하면, 네. 최대 598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고가 신약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돼서 너무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네,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해야 이 약품의 효능이 100%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후 약방문이란 말도 있듯이 빨리 발견을 해서 조속하게 투약을 해야 또 이 비싼 약의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좀 뒤늦게 약간 시기적으로 늦춘 상황에서 투약을 하게 된다면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학계에서도 빠른 진단 그리고 빠른 투약 시기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왜 백혈병 약인데 외국의 큰 대형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 효과가 엄청 좋은데 여러 번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투약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 정도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거 복제약 만들면 안 돼요? 저게 특허가 끝난 다음엔 좀 가능할 수 있겠는데 보통 어느 그때까지는. 정도 제네릭 네. 그게 풀리는 게 20년인가요? 25년? 꽤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복제약 잘 만든다면서요.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제약 기술 자체가 좋습니다. 어떤 개발 자체도 그렇기도 한데 네. 일단 방법을 알고 있어도 카피를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지. 예. 만들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게 의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조 자체를 개발은 이제 외국에서 하더라도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네. 워낙에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한 20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억 정도 대신에 단 한 번에 끝날 수 완치되고 있으니까. 목숨에 대한 것들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요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보험 처리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넘어서 이게 인류의 좀 품격인 것 같다. 네.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외계인들이 우리 어떤 문화 현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뭐라고 파악하고 쟤네들 저 종족은 왜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이런 외계인이요? 네, 외계인들이 그렇게 네네. 본다고 하면 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계인들은. 그러면서도 야, 여기에 품격이구나. 인류가 참 품격 있는 그런 종족이다. 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명이니까 400억 정도면 되는 건데 네. 아까 독실 씨한테 제가 왜 복제약을 여쭤봤냐면 그래도 그 기간도 20년이 지나면 네. 저 특허가 풀리니까 20년만 우리가 저거를 지켜주면 네. 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저렇게 비싼 약이 아니어도 그렇죠. 예, 네. 투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20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어떤 25년? 정확히 모르겠어서. 네.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복제약이 되면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많이 되는 떨어지죠. 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얼마나 가슴 네. 아픈 일인지를 알 수 그럼요. 있으니까. 누구의 탓으로 저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지영 씨가 홍보대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론이 나서 다행이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예, 네. 빨리 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이 만약에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뭐 MRI를 그냥 찍는다든가 도수 치료를 너무 그냥 남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2대1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우리 강유정 교수님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가시긴 했는데 네. 여행 교수님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바뀐 듯 하죠. 정말 많이들 여행을 못 가시다가 올해는 조금씩 그래도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행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좀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로 출장을 갈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영화제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제 약간 뭐 문학 행사 같은 것도 있고 내지는 요즘에 한류 때문에라도 이제 한류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행사가 하루 이틀 있지만 이제 좀 체류 기간 좀 길게 잡아서 한 도시를 좀 오래 머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좋다. 가장 좋은 건 그런 여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이틀 도시를 바꾸는 여행도 좋지만 일을 하고 나서 한 2, 3일 어떻게 이제 시간이 비게 될 때 그 도시를 오래 보면서 조금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게 좋은 여행이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 영화들도 좀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행 영화를 하는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 항상 글로벌 문화학부라고 소개를 드리잖아요. 한 문화학부인 교수님들보다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님들이 더 글로벌하게 여행을 출장을 많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K 컨텐츠 때문에 우리를 원하는 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미 K 컨텐츠가 한창 유명해지기 전인데도 한 5, 6년 전인데 제가 체코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체코 프라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한국어를 제가 많이 쓰게 될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될까 고민하고 갔는데 영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다 한국어를 써보고 싶어서 그리고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코에 제가 코리아타운 가신 건 아니고요. 거의 코리아타운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체코에 코리아타운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거기 이제 대학 도시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고 싶고 한국을 전공한 다음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거의 의사소통하는데 제가 영어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완벽하지도 않은 영어지만 그래서 이 정도였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한 3, 4년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훨씬 더 열심히신 분들이 정말 많아진 걸 확인하게 됐는데 네, 그 정말 글로벌 문화학부인 만큼 이제 오히려 제가 배우러 간다기보다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매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실 하셨을 것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업계 오래 계셨는데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를 체감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왜냐면 생각이 드는 옛날에는요 거예요. 진달래꽃 물어보거나 김소월의 진달래꽃 맞습니다. 놀라시는 그걸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세련된 질문이라도 박찬욱의 올드보이는 왜 이렇게 잔인해요? 라는 정도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돼서 뭐 BTS 질문, 뭐 오징어 게임 질문, 한국의 드라마 심지어 우영우에 대한 질문까지도 나오니까 네. 저는 이제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만 너무 좀 오래된 질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대답을 했던 거라면 그리고 올드보이 역시도 벌써 이 영화 이후에 한국 영화 굉장히 많이 새로운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대답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맞아요. 한 6년 전인가 두바이에서 한류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거기 이제 주최하는 친구가 이 좌석을 다 채울 수 있겠나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동에 우리나라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 아마 5,000석이 넘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민들만 오실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현지 팬들이 거길 다 채워가지고 이미 그때도. 예, 중동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행을 가면 이제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의 유행이나 그런 그렇죠. 시류들을 먼저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즐거움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물론 국내도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막 생각만 해도 설레고 오늘 주제가 여행인 것만 해도 간접적으로 맞아요. 즐거울 것 같은데 이런 여행 욕구가 이제 분출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행이 주는 의미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걸까요? 집을 좋아하는 집돌이조차도 여행은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볼까 싶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여행이거든요. 근데 시간 여행의 가장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돌아와야 돼요. 시간 여행을 떠나서 네. 거기 머물면 시간 미화가 됩니다. 이민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표류기가 돼요. 고립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행의 가장 근본적인 건 돌아옴이 가능해야 된다. 아쉬움이 와, 남아야 진짜 돼요. 멋있는 얘기예요, 교수님. 아니면 망명이 되고 고립이 되고 표류기가 되어 가령 우리가 봤던 영화들 그래비티나 네. 라이프 오브 파이는 표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는 건 너무 좋아요. 마션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오면 그때부터 표류기가 되는 거예요. 캐스트 어웨이처럼. 화성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우주에서 보는 지구 풍경이 더 이상 푸른 행성으로 아름답지가 않아지죠. 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나 돌아올 수 있으면 언제나 아름다운 겁니다. 와. 아까 시간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지금 여기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위한 어떤 중간의 과정, 에너지 보충이 여행이라는 게 저는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잘 돌아오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여행이고 하나 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책이 있어요. 여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에르 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암체어 트래블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체어, 그러니까 팔걸이가 있는 의자니까 푹 파묻히는 의자잖아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긴장하고 앉는 의자가 아니라 네, 리클라이너 같이. 앉아서 상상하는 여행도 충분히 좋은 여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유 좀 팔자 좋은 소리 한다. 가령 지금 격리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여행 가고 싶은데 취소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암체어 트래블도 훌륭한 여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행했던 기억의 여행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곳이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거고 암체어 트래블도 좋고 직접 여행 가시는 것도 좋고 여행은 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재미있게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저는 정말 그 해찰이란 표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딴짓이죠.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 권장할 수 있는 딴짓이 여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자리 바꿀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방청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앉아서 들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도 또 좋잖아요. 네. 너무 감명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사실 금요일에 되게 좀 피곤하고 아침에 눈을 못 떠가지고 그랬었는데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봤던 영화도 있고 보지 않았던 영화도 있는데 그때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만 떠올려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네. 이 영화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한 암체어 트래블러는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국의 수많은 집돌이 집순이들 그리고 이불 밖은 위험해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게 그럼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불 속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저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여행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여행 전에 책을 보면서 계획을 짜는 즐거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가서 보는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 있다. 저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가기 전에도 설레고 다녀온 다음에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행복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있다는 거니까. 거죠. 그럼요. 상상력이 없으면 전 여행도 굉장히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출장이 해요. 되죠. 출장이 되고 계획을 짜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걸 할까. 우리가 심지어 소위 말하는 단체 여행을 가더라도 그 사이 우리가 틈을 내서 보는 건 다 다르고 그 단체 여행 갔을 때 제일 반가운 게 뭐예요? 자유시간 몇 분 맞아요. 드릴게요. 5시간 기다려서 각각이 담는 사진이 다르고 각각이 보는 게 다르고 그 와중에 사 먹는 음식이 좀 다르면 맞아요. 그게 여행이 되는 건데 또 저도 그래요. 제가 마침 지난주에 잠깐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잠깐 부산 여행 네. 다녀왔는데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도 좋고 가서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막상 딱 그 집 근처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묵은 공기를 맞을 때 집이 제일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여행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보면은 가서 아름다운 것들도 보여주지만 많은 영화들이 가기 전에 설렘도 있고 어려움도 보여주고 갔다 오고 나서의 안락함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과정 전체가 여행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루는 영화가 되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지만 보여주면 그건 다큐멘터리지 영화라고 맞아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기 전에 그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돌아오면서의 생각들이 담겨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여행을 담고 있는 영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비포 선라이즈를
그날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극장에서 처음 졸 뻔했었는데 밤샘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중간고사를 치르고요. 개봉을 했다가 다 같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극장에서 보셨어요, 그 네. 영화를? 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비포 선라이즈여가지고 네. 저희가 밤을 샜잖아요. 네. 근데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보면서 줄리 델피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렇죠. 배 위에 이렇게 동동 떠있던 모습? 네,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포 선라이즈는 왜 그런 질문 하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왜 워낙 데이트하면서 많이 보는 영화들이라 네. 소위 요즘은 그런 멀티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비디오 방에서도 많이 보는 영화가 비포 선라이즈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전체 줄거리보다 순간순간의 이미지로 많이 남는 영화인 듯해요. 그런데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여행도 우리가 전체 서사가 잘 기억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토막토막 남은 어떤 순간의 이미지로 기억. 남는다면 그리고 이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물론 여행지 이미지도 너무 남아있지만 여행지라는 게 사실은 특히 때로 혼자 여행을 간다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자 기대감이 될 때가 있는 듯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동행자가 있는데 뭘 기대하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전 사람들이 음식에 왜 이렇게 기대하느냐? 저는 그게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섦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화 체험. 네. 못 먹어본 것. 그리고 이 미각이라는 게 체험의 궁극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맛집에 가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음식만큼 주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못 해본 경험,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다면 음식일 텐데 여기서 거기에 사람을 만난다? 게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여행에서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판타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 판타지를 바로 이 영화가 채워주고 게다가 겨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맞아요. 일이잖아요. 아마 뭐 몇 박 며칠 걸린다면 그 사이에 서사가 생기겠죠. 싸울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잠깐 헤어졌다 만날 수도 있지만 이 하룻밤 사이라는 이 절박함이 주는 이 절박함과 함께 여행이 주는 낭만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게다가 이 두 배우가 너무 아름다운 시절에 그림 같은 시절에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만든 영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20대 리즈 시절을 투영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여행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먹방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 여행이 등장하는 영화는 물론 그 영화 자체로도 멋있지만 내가 여행을 마치 간 것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암체어 트래블러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좋아하나 봐요. 어떤 영화는 딱 보면 감독의 의도가 여기서 서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온 것처럼 즐겨보세요라고 쫙 한번 장면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보면 너무 행복하다가 내가 다녀왔으면 맞아 저기 여기 영화에 나오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가기 전에 거기를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를 여행 가기 전에 로마의 휴일 같은 거 한번 보고 가지고 스페인 계단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직접 갔을 때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 여기 심지어 변하지도 않았어. 그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게 가능한 거 로마의 같아요. 휴일은 로마를 안 가신 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맞아요. 관광 코스를 지금은 로마의 휴일처럼 짜기도 하고 네. 심지어 젤라또는 반드시 먹어야 맞아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이 떠오르는 걸 보면은 심지어 때로는 그래서 관광용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많은 실제로도요. 지자체에서 가령 뭐 방콕이라던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좀 이게 싱가포르 홍보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목적성이 강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관광을 별로 원치 않게 되고 맞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삶에 동화될 때 그 사람이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은 거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휴일은 굳이 로마를 홍보하려고는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오드리 헵번이 걸었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맞습니다. 욕망을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게 여행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여행 영화가 힐링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일상을 벗어나니까 내가 일상에서 상처받았던 걸 거기 가면 좀 치유하고 좀 덮을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네. 있거든요. 그 영화는 스촨성이라는 사실 좀 가슴 아픈 스촨성 대지진이라는 네. 배경을 깔고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잘 몰랐던 여러 가지 고사들과 함께 머릿속에 대나무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스탄선 대지진의 아픔의 역사도 알게 되지만 결국은 그 대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고 싶어진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얹어지니까 그 어떤 재난과 사랑과 대나무 이미지가 아름답게 결합이 돼서 언젠가 한번 저기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어떤 힐링 치유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적 완성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월터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맞아요. 영화를 저는 네. 극장에서 봤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사진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전 라이프 사진전도 갔었었고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 표시가 그거였을까 했는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라이프를 워낙 좋아하던 1인으로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냥 그 배경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라이프 신문 그러니까 잡지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니는 곳들이 기가 막힌 거야. 아이슬란드는 저런 데구나. 그래서 보면서 평생에 한 번은 아이슬란드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바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움도 잘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이 인물은 평생 그 라이프지에서 이 사진을 게다가 필름 사진을 맞아요. 네. 이렇게 인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살던 사람인데 워낙 요즘 디지털 사진으로 넘어가다 보니 직업이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에 막 그런 묘사가 나와요. 엄청나게 큰 피아노를 이사를 다닐 때마다 껴안고 다닙니다. 아 맞아요. 이게 별 필요도 없어요. 자기는 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그냥 비싼 돈 주고 사니까 가지고 옮기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 나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라고 크게 삶을 뚝 잘라버리고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큰 여행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상상했던 모든 걸 하는 여행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돌아오긴 돌아오죠. 그런데 너무 달라져서 돌아와요. 이런 여행은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여행인 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히 1cm 정도 성장하는 여행을 한 번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사실 휴가 딱 기한 내죠. 6박 7일 정도 바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틈 없이 가지만 이런 여행은 거의 퇴사 직전까지 마음을 먹고 간 거니까. 딱 이렇게 품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내고 가는 여행인 만큼 굉장히 큰 걸 얻고 돌아오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은 사진을 찍지 않는 게 더 좋아라는 그 쇼펜의 대사도 너무 인상적이지만 거기서 아이슬란드에서 뭐 이렇게 일종의 루지를 탄다라거나 네. 이런 것들은 화장폭 바라고 간접 체험도 너무 되지만 저는 그 용기가 아직까지도 부럽고 저는 아직은 그 용기는 따라할 수 없어서 더 부러운 영화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럼요. 지금 아이, 교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직서 내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누구나 투데이잡스에 꿈꾸는. 방해가 되지 네. 않도록 가실 거면 토요일 날 가셨다가 한 목요일 날쯤 오시는 걸로 하시는 건 저희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집착남이에요. 투데이잡스 3.0의 집착남. 네. 게스트를 어디 못 가게 해서.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 피아노 씬이 지금 딱 생각이 나면서 그게 그런 의미인지를 저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저기 대사가 왜 나오지 했는데 이야기 듣고 알았어요. 아, 뭔가를 감싸고 있고 계속 원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 피아노 다들 하나씩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피아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냥 영화를 보면 그런 상징들이 바로 보이세요? 나름 그 이독실 선생님이 과학적인 부분이 딱 눈에 띄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네. 저 지금 너무 듣고 머리가 쭈뼛쭈뼛 아 그거였구나 이제 알았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도 제가 맞아요. 여행 네. 영화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게 힐링 영화로 얘기가 되는 게 주인공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에세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많이 발전한 게 뭐냐면 우리랑 좀 다르게 실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에세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와일드라는 작품 혹시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도 삶이 되게 고단했을 때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로키 산맥 종주에 나서는 여성 얘기거든요. 걸어서 해보겠다. 내 발로 삶을 좀 디뎌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선봉에 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인데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세 나라잖아요. 네. 먹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이 세 나라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여성분들이 위시리스트에 많이 넣게 됐는데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 세 나라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나라인데 뭐 가령 나폴리에 가서 진짜 나폴리 피자를 먹어본다라던가 인도에 가서 진짜 수양을 진짜 해본다던가 그리고 발리에 가서 사랑을 해본다라는 건데 영화에서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우리한테 이탈리아는 멀지만 인도나 발리는 이들보단 가까워요. 그렇죠. 사실 미국, 북미나 유럽에서 발리나 인도 가기는 훨씬 더 어려워서 왜 이런 영화들 많죠. 인도로 가는 길이라던가. 네, 맞아요. 인도가 걔들한테 훨씬 더 상징적인 곳인 거예요. 오리엔탈이 정말 우리가 정수. 유럽 여행 가려면 야 적어도 2주 휴가는 내야 되지 그쵸.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동양으로 여행을 온다거나 동양으로 휴가를 간다는 건 대단한 사치스러운 어떤 정신적인 휴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깝기도 해서 사실은 발리는 한국인도 굉장히 사랑하는 휴양지이기도 하잖아요. 역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조금 더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실현 가능한 여행지 목록에 넣을 수 있어서 전 더 이 영화가 더 좋기도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리아 로버츠가 이런 역할에 쉽게 딱 떠오르는 인물은 아니었었는데 이 영화가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한방 웃음을 지는 줄리아 로버츠가 그 아메리칸 미녀들의 상징이라면서요. 근데 그런 여성이 이 제목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뭔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했던 영화인 것으로 기억이 되고 뭐 저는 영화는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드라마에서 어디가 나오면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문화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팽나무 나오잖아요. 그 팽나무가 창원에서 촬영을 한 건데 그 팽나무에 판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어머님이 식혜를 주는 걸 마시는 게 식혜를 건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50명 정도가 그 팽나무를 구경하러 평소에 오셨다면 드라마 때문에 3,000명이 온대요. 500명이 아니고 예, 5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오는데 오실 때마다 그 팽나무 밑에서 다 여기는 식혜는 안 파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좀 있으면 푸드트럭이 생기겠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분야에서 식혜를 만들어서 팔아요. 좋다. 네. 그렇지, 분야에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그 식혜 맛이 아니라 그 나무 밑에서 마시는 식혜 맛 그걸 원하셔서 그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인데 팬데믹 때문에 서로 좀 덜 만나셨대요. 근데 부녀 어머님들이 식혜를 만드셔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자주 그쵸. 만나신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배경지가 되었던 그 장소를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항상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인 그 우영우 장면에서도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모녀가 만나는 되게 따뜻한 장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만약에 아주 우리가 말하자면 추격자에 나오는 4885 부르는 그 동네를 굳이 가진 않잖아요. 어디지 뻔히 알면서도. 교수님 너무 뼈를 때리셨어요. 네, 말하자면 어느 동네 어느 골목길인지 알아도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서가 환기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정서를 맛보고 싶은 마음에 같은 행동을 하면은 동기화 돼서 같이 동기화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은 아까 줄리아 로버츠 얘기했지만 줄리아 로버츠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노팅힐 영화도 맞아요. 사실 여행 영화거든요. 너무 삶에 지친 여배우가 노팅힐로 여행을 갔죠.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그 휴그랜트를 서점 주인과 안 되는 사랑에 빠지는 맞아요. 서점 주인이 휴그랜트만큼 잘생긴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 그것도 사실 판타지죠. 네, 그렇게 멋있는 포시 영국식 귀족 영어를 쓰는 그런 그것도 역시도 여행지에 대한 낭만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겠고요. 거기 많이 간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죠. 그 촬영지로. 실제 노팅힐 서점을 그렇게 간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서점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뭐 해리포터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두 사람의 로맨스처럼 나에게도 어떤 행복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휴그랜트가 있나 보러 가는 게 아니군요. 휴그랜트도 한번 같은 있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결국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삶의 동력을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제가 마마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라디오 프로그램 하러 가다 들었어요. 갑자기 나 준경사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공을 가야지. 나의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하겠어.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아니었고요.
그런 생각이 뭐 비누를 보면서 뭐 이렇게 비누를 울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네. 떠오르고 뭐 달려서 눈물을 땀으로 날리겠어 이런 장면들 저도 떠오르는데요. 네. 저도 최근에 가장 아쉬운 게 홍콩 이제 우산혁명도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너무 조금 위험한 곳도 돼버리고 해서 홍콩 여행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지만 홍콩 하면 왕가의 영화가 줬던 그런 포스트 모던한 이미지가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맞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너무 네. 조밀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좀 복닥복닥한데 그 도시의 복닥복닥함을 정말 낭만적으로 만든 영화들이 뭐 화양연화의 그 국수를 정말 어깨를 부딪히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좁은 골목을 걷는다거나 네. 그곳에서 진짜 뭐 서로 이렇게 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국수를 먹는 장면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과 함께 떠오르는 홍콩의 이미지는 아마 홍콩이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돌이킬 수도 없지만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맞아요. 홍콩의 이미지 하면은 바로 1990년대 말 그때 왕가희 감독이 선사했던 네. 홍콩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홍콩을 아직 못 가봐서 너무 아쉬운데 과거에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영국의 잔재가 그렇죠. 많이 맞아요.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점심이면 이렇게 차 마시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는 그런 영국이었다면 지금은 아침부터 이제 면을 그냥 먹는 이 조직적으로 사실 계속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륙에서 이제 이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네. 영국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갈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영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저는 시간 여행을 꼭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행 중에 시간 여행을 생각 못했어요, 교수님. 저는. 네. 저는 시간 여행 너무 그 영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백투더 퓨처. 여보세요. 예, 저보고 아까 물어봤죠. 비포 선라이즈를 아니 저보고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정말. 백투더 퓨처. 그렇죠. 정말 재밌었죠. 아 지금 봐도 재밌지 않아요? 정말 재밌었고. 저만 그런가요? 좋아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극장에서 보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로 몰래 봤던 기억이 났던 어린 시절에 네. 저희 삼촌이 그런 것들에 되게 탁월한 분이어서 그래서 탁월한? 네, 탁월한 분이라서 그걸 미리 봤던 기억도 나는데 스케이트보드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그 당시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는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게 그쵸. 보였던 것이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지만 자동차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저는 요 당시에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알비백 그 영화 뭐죠? 터미네이터. 네. 그 두 영화에서 다뤄지는 시간 여행이 그 왜 약간의 패러독스가 있잖아요. 네. 막 혼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린 시절. 네, 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 시간 여행은 사실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죠. 왜냐하면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니까. 아주 불가능하니까. 과거부터 지금 조금 전에 만약 제가 말 실수했다면 그것도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선택한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 보니까 늘 내 시간을 편집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욕망에 관한 영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로맨틱하게 편집한 영화들이 우리가 좀 기억에 남죠. 가령 어바웃 타임이라던가. 네. 이거는 로맨틱한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기 마련인데 저도 어바웃 타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동생이 실연을 해서 과거에 가서 시간을 바꿨더니 동생이 낳은 아이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게 아니다. 같은 딸아이라도 다른 딸아이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키려 노력하는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네. 결국은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회복할 수 없구나. 다른 지점을 가구나라고 얘기해서 이 영화도 성숙한 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흘러간 시간을 되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죠. 자꾸 돌아보고 돌이켜봐서 배우의 리즈 시절도 보고 우리도 불가능한 20대를 영화나 사진에서 보듯이 시간 여행은 불가능한 걸 가능해 주게 하니까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많은 진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프 언니 같은 경우에도 네. 바꾸려고 한 노력도 있고 여기 언급되지 않아서 저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도 진짜 보면서 맞습니다. 그 오히려 미래로 가서 자신의 딸을 잠깐 만나고 한 번씩 이렇게 선물같이 콕콕 박아놓잖아요. 그런 걸 그때도 보면서 되게 한 번씩 눈물이 났었거든요. 어바웃 타임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이렇게 그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하나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좀 교훈까지 같이 있었던 영화 같아요. 네, 맞아요. 가끔 왜 제 무릎팍을 찍고 싶을 정도로 실수한 기억들이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나 정말 다시는 그 순간에 돌아가면 절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뀌어도 지금의 나는 별로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순간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선택이 아니어도 다른 비슷한 생각의 선택들을 내가 바뀌지 않은 한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게 조금 뒤에 나를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면 안 돼요. 영화가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보기 때문에 가능해지면 안 됩니다. 네. 요즘 드라마에도 타임슬립이 진짜 많이 나와 이제는. 맞아요. 뭐 시간을 달린 소녀라던가 뭐 테넷이라던가 네. 정말 시간 여행 다루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많은 영화 만드시는 분들의 꿈이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여행 프로그램이 사실 영화 드라마 말고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3D가 만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가 만들어지면서 여행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리얼한 여행 프로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은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가는 거, 내 발로 딛고 그리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실망조차도 여행의 일부잖아요. 사실 맞아요. 많은 여행지는 가면 실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사진이 멋있어서 그리고 예. 너무 영상이 멋져서 실망하지만 그 실망 역시도 여행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가 나오는 순간 비현실적이 된다고. 그거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앞에 계셨던 김성훈 기자가 탕웨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실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냥 비현실적인 거라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저도 그래서 영화를 볼 때 항상 배경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럼 가보면 항상 그거만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성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내가 체험하는 거죠. 사람들과 맞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먹는 것들을 항상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가면 실망하고 우리 소소하게 만나는 것들, 소소하게 먹는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찾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쩌면 내 눈으로 가장 먼저 찍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담고 마음에 담는 거. 맞아요. 예, 그 풍경이 아니라 풍경 안에 사람 때문에 다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혹시 강유정 교수님 짚어주신 여행 영화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보면 더 재밌을 거다 30초 만에 가능할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상하지 않는 여행은 가장 죽은 여행이다. 그게 꼭 가본 데 혹은 안 가본 데 이게 내가 경험한 대로만 보시지 말고 상상의 가능성을 가장 넓게 펼쳐서 그래야만 시간 여행 여행도 가능하고 우주 여행,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넘나드는 웜월 여행도 가능해지거든요. 상상하면 여행을 다 재밌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네. 네. 자, 오늘 이번 주말은 모두 소파에서 그리고 이불 속에서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문화다. 우리 강남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주말에 여행하시고요. 월요일에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